단 한 번의 병원 방문이 한 나라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단순한 발목 부상이었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수준의 차이였습니다. 10분 만에 시작된 진료, 끊김없는 검사와 처치, 그리고 믿기 어려운 비용. 그는 계산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왜 이 나라는 당연한 것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낸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피 마르탱입니다. 파리에서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죠. 구독자가 80만 명쯤 되는 채널인데 처음엔 유럽의 소도시와 카페, 골목길을 담는 일상적인 브이로그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방향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관광지보다 사람이 사는 방식, 그 나라만의 구조와 속도 같은 것들이 더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 나라의 진짜 얼굴을 찾아다닌다고 스스로 소개합니다.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낯선 곳에서 불편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게 제가 여행에서 진짜 찾는 것이고 지금껏 그 방식으로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행만큼은 그런 거창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BTS 공연이 보고 싶었어요. 팬으로서 딱 그것 하나였습니다. 티켓을 구하기 위해 3달 전부터 대기줄을 섰고 가까스로 2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두 번째 티켓은 제 친구 클로의 몫이었습니다. 클로에는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예요.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 한 편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음식이 되고 음악이 되고 언어가 됐습니다. 파리에서 혼자 한국어 학원을 다니며 3년째 공부 중이고 지금은 웬만한 대화는 척척 해냅니다. 덕분에 저는 이번 여행에서 꽤 든든한 통역사를 옆에 두게 된 셈이었죠. 그리고 그 사실이 나중에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광화문광장은 이미 공연 몇 시간 전부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결 속에 서서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설레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응원봉을 들고 있었고 형형색색의 빛이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광화문 뒤로 경복궁의 지붕선이 펼쳐지고 그 앞에 거대한 무대가 세워진 풍경은 정말 이상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역사적인 공간과 현대적인 에너지가 한 화면 안에 겹쳐있는 느낌이랄까요? 클로에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여기서 공연하는 거 진짜 말이 안 돼. 너무 예뻐라고 했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연은 예상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고 두 손으로 응원봉을 흔들었습니다. 나중에 목이 쉬어 있다는 걸 공연이 끝나고서야 알았을 정도였죠. 수만 명이 한 방향을 바라보며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이는 그 풍경은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저에게도 몹시 낯설고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완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렇게 쉽게 감동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클로에는 이미 펑펑 울고 있었고요. 문제는 공연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인파 속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떠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을 헛디뎠습니다. 광장 바닥에 작은 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거죠. 순간적으로 오른쪽 발목이 안쪽으로 꺾였고 찌릿한 통증이 발끝에서 종아리까지 번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클로에의 팔을 잡았고 클로에가 소피, 괜찮아? 하고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 몇 명이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곧 흘러가듯 지나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괜찮아, 그냥 삐끗한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발목을 두어 번 돌려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심각한 건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여행자에게는 일종의 습관 같은 게 있어요.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여행 전체가 흔들릴 것 같아서 작은 신호들을 자꾸 무시하게 됩니다. 클로에도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셈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은 지하철이었습니다. 광화문역에서 명동까지 퇴장하는 관객들로 역 안이 가득 찼고 한동안 서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발목에 체중이 실릴 때마다 통증이 선명하게 올라왔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걸었습니다. 클로에는 두어 번 제 걸음걸이를 힐끗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고요. 그게 그날의 두 번째 틀린 판단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봤을 때 처음으로 긴장이 됐습니다. 복숭아뼈 아래쪽이 눈에 띄게 부어 있었거든요. 만지면 아팠고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면 통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옆방에 있던 클로에를 불렀더니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소피, 이거 그냥 삐끗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외국에서 병원을 간다는 게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비용은 얼마나 나올지. 클로에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었지만 머릿속은 조용히 바빠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일어나서 발목 상태가 그대로라면 그때는 정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이 여행이 처음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감은 다음날 아침 신발을 신으려다 멈추는 순간 현실이 됐습니다. 아침이 되자 발목 상태는 전날 밤보다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앉아 발을 내려다봤는데 복숭아뼈 주변이 퉁퉁 부어 있었고 피부색도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고 발을 구부리는 순간 통증이 확 치솟았습니다. 그냥 눌러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뭔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스스로에게 인정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통증이 아니라고. 계속 모른 척하다가는 남은 일정 전체를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릴 이유도 없었고요. 저는 결국 클로에를 깨우기로 했습니다. 여행 중에 병원을 찾는다는 건 제게 언제나 조금 두려운 일이었는데 그날 아침은 두려움보다 체념이 먼저였습니다. 클로에는 옆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 건 그 순간이었어요. 혼자였다면 아마 한참을 더 버텼을 겁니다. 클로에, 일어나봐. 발목이 어젯밤보다 더 부은 것 같아. 클로에는 반쯤 감긴 눈으로 제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보는 순간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병원 가야 해. 지금. 클로에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죠. 덕분에 저는 아직도 어떡하지를 고민하는 중인데 클로에는 이미 세수를 마치고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만큼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겠다는 태도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클로에는 한국어로 뭔가를 검색하고 지도를 확인하고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클로에가 3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한 게 이런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싶었죠. 물론 클로에는 그런 거창한 이유로 배운 게 아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다행스러웠습니다. 프런트 직원과 짧게 통화를 마친 클로에가 말했습니다. 근처에 정형외과 있대. 걸어서 10분 거리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클로에가 같은 방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짐을 간단히 챙기고 나가려는데 방문 옆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체크아웃 안내와 조식 시간 같은 내용들 사이에 조그맣게 적혀 있었어요. 야간 진료 가능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인근 의원 안내는 프런트 문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별다른 인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문구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이 나라는 저녁 9시까지도 병원이 열려 있다는 걸, 호텔이 자연스럽게 안내해 준다는 것.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담고 있는 태도가 정확히 뭔지 그 순간에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도 그 문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중에야 이해하게 됐죠. 밖으로 나오자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에 닿았습니다. 명동거리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조용했어요. 전날 밤 공연의 열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평범한 도시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클로에의 팔에 살짝 기댄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목을 최대한 덜 쓰려고 걸음폭을 좁혔죠. 클로에는 제 보폭에 맞춰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이럴 때 말이 없는 게 오히려 더 고마웠습니다. 괜찮아?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거든요. 클로에는 그걸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솔직히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병원을 가본 경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몇 년 전 스페인에서 손목을 다쳤을 때 접수해서 진료까지 거의 4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보험 서류도 복잡했고 의사 선생님은 제 스페인어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고요. 결국 클로에가 휴대폰 번역기를 들이밀며 대화를 이어갔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니 오늘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리고 복잡하고 비싸고 그게 외국에서 병원을 가는 일의 당연한 공식이었거든요. 클로에는 제 표정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소피, 한국 병원은 다를 수도 있어. 내가 한국 커뮤니티에서 읽었는데 여기는 외국인도 빠르게 진료받는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이긴 했지만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여행자로서 쌓아온 경험치라는 게 있으니까요. 좋은 소문은 소문일 때가 많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치라는 것이 얼마나 좁은 기준이었는지를 저는 곧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병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건물이었는데 입구 위에 파란 십자가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특별할 것도 위압적일 것도 없었어요. 그냥 동네 병원처럼 보였습니다. 클로에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자. 저는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그 한 걸음이 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걸음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예상하지 못한 풍경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대기실 의자들이 깔끔하게 줄 맞춰 놓여 있었고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한국어 아래에 영어 번역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 옆에는 번호표 기계가 있었고 그 위에도 한국어와 영어가 나란히 표시되고 있었어요. 클로에가 작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한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만큼 첫인상이 조금 뜻밖이었어요. 병원이라기보다 잘 관리된 사무실 같은 느낌이랄까요? 위압적이지 않아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접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직원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저를 보더니 곧바로 영어로 바꿨어요. 여권이나 신분증 있으세요? 저는 여권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은 몇 가지를 확인하고 간단한 증상 기록지를 내밀었습니다. 영어로 적힌 양식이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였는지, 어떤 상황에서 다쳤는지. 항목은 많지 않았고 명확했습니다. 클로에가 옆에서 도와주려 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게 또 작은 안도감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양식이 현지어로만 되어 있어서 매번 진땀을 뺐거든요.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달랐습니다. 클로에도 기록지를 흘깃 보더니 말했습니다. 영어 양식이네. 여기 외국인 많이 오나 봐.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게 단순히 외국인이 많아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록지를 제출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클로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소피, 여기 대기 환자가 거의 없어. 그 말에 저도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보다 먼저 와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마저도 잠시 후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이 조용했습니다. 적막하다기보다는 차분하게 흘러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유지될까? 스페인에서도 처음엔 사람이 적었거든요.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대기실이 꽉 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래 기다릴 준비를 하면서요. 클로에도 옆에 조용히 앉아 이어폰을 꺼냈습니다. 둘 다 적어도 1시간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지 채 10분이 되지 않아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순간 클로에를 쳐다봤습니다. 벌써? 클로에도 이어폰을 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게. 빨리 들어가 봐.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젊은 분이었고 책상 앞에 앉아 차분하게 저를 맞았습니다. 영어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짧고 명확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발목 이야기를 했고 어젯밤 공연 중에 헛디뎠다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니 발목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누르는 곳마다 반응을 확인했고 움직임 범위를 체크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짚어가는 방식이었어요. 엑스레이 찍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기까지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검사실로 안내를 받았고 촬영은 금방 끝났습니다.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을 때 화면에는 이미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골절은 없습니다. 인대가 늘어난 상태예요. 이 정도면 이도 염좌입니다. 진단은 간결했고 근거는 화면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정보로 바뀌는 순간 사람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료실로 가시죠. 처치 먼저 하고 재활 설명드릴게요. 클로에는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바로 물었습니다. 어떻대? 인대가 늘어났대. 골절은 아니래. 치료실 간대. 클로에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소피, 진짜 빠르지 않아?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빨랐습니다. 그것도 아주.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들어온 지 25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접수, 대기, 진찰, 검사, 진단. 이 모든 과정이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파리였다면, 아니 유럽 어느 나라였다면 지금쯤 아직 대기 중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외국 병원의 그림과 너무 달랐다는 거죠. 빠른 것도, 영어가 통한 것도, 기다리지 않은 것도 전부 제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이 빗나갈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그냥 넘기거나 이유를 궁금해하거나. 저는 후자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에 답이 붙기 시작한 건 치료실 문이 열리면서부터였습니다. 치료실은 진료실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간호사 한 분이 먼저 자리를 안내해 줬습니다. 처치 침대 위에 앉아 발목을 내밀자 간호사는 능숙한 손길로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부기와 멍의 위치를 꼼꼼히 확인했고 의사 선생님이 지시한 내용을 따라 고정 처치가 시작됐습니다. 냉찜질 팩이 올라왔고 그 위에 압박 붕대가 감겼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손길이었습니다. 정확하고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긴장했는데 그 손길이 워낙 안정적이어서 어느 순간 긴장이 풀려 있었습니다. 통증이 가신 건 아니었지만 뭔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감각이 있었어요. 그 감각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아프다는 게 인정받는 느낌이랄까요? 이상한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꾸 주변을 살피게 됐습니다. 장비들이 낡지 않았습니다. 처치대 옆에 놓인 기구들도 정돈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공간 자체가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필요한 자리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모습만 좋은 건 아닐까? 그건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표면 뒤를 의심하는 것. 여행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버릇이기도 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에는 늘 이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꼼꼼하게 주변을 훑었습니다. 뭔가 허술한 부분이 없는지, 반짝이는 겉면 뒤에 숨겨진 게 없는지. 하지만 찾으려 해도 딱히 걸리는 게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자주 듣던 말이었어요. 의료는 유럽이 앞선다. 제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유럽의 의료 시스템은 복지와 함께 오랜 시간 쌓아온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 인식이 이 치료실 안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빠른 건 빠른 거고 수준은 다른 문제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마음 한켠을 건드리고 있었죠.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장면들을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이곳을 평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얼마나 좁은 것인지는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간호사가 처치를 마치고 나서 재활 안내 종이를 건넸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힌 인쇄물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주의사항, 냉찜질 방법, 발목 운동 순서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림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꼼꼼한 자료였습니다. 단순히 다 나을 때까지 쉬세요가 아니라 회복의 각 단계를 미리 안내해주는 방식이었어요. 파리에서는 이런 종이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퇴원하면서 구두로 한두 마디 듣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재활 안내를 한 번 더 직접 설명해줬습니다. 이틀은 최대한 체중을 실지 마세요. 냉찜질은 하루 3번, 한 번에 20분씩. 사흘째부터는 이 동작들을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설명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순서대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정도 부상이면 파리에서도 같은 처치를 하나요? 선생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라마다 프로토콜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초기 고정과 재활을 함께 진행합니다. 짧은 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자신들의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고 비교나 우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치료실을 나왔을 때 클로에가 복도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치료는 잘 됐어? 응. 고정하고 재활 안내 종이도 줬어. 클로에가 종이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이거 진짜 친절하다. 단계별로 다 나와 있잖아. 한국어랑 영어도 같이 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친절하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절함이 단순히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환자가 병원을 나간 후에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된 구조. 그게 어쩌면 이 병원만의 방식이 아니라 이 나라 의료 전체의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그 생각이 완전한 확신으로 바뀌기까지는 딱 한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거든요. 속도도 친절함도 재활 안내도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잘 포장된 시스템인지 저는 여전히 한 발짝 물러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거리감을 좁혀준 건 의료의 질도 의사의 친절함도 재활 안내지도 아니었습니다. 계산서 위에 찍힌 숫자 하나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클로에가 옆에 붙어 섰습니다. 혹시 한국어로 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직원이 단말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이렇게 매끄러웠다면 비용이 그에 맞게 나올 거라고. 어쩌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보기 전까지 저는 이미 지갑을 넉넉히 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숫자는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58,000원. 다시 봤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클로에가 옆에서 먼저 말했습니다. 소피, 이거 맞아? 58,000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유로로 환산하면 40유로 남짓. 파리 시내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면 나오는 금액이었습니다.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잘못된 게 없었습니다. 숫자는 정직했습니다.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예상이 빗나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에 대한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느꼈습니다. 접수비, 진찰비, 엑스레이 촬영, 처치비. 이 모든 게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엑스레이도 포함해서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느렸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숫자를 받아들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게 아니라 이 금액이 말이 되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비용이 낮다고 해서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었거든요. 오늘 제가 경험한 것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파리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스페인에서 손목을 다쳤을 때는 200유로가 넘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고 나서도 자기 부담금이 상당했어요. 그때도 그 금액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료비란 원래 그런 거라고. 비싼 게 정상이고 싼 건 뭔가 부족한 거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영수증은 그 당연함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낮아도 수준은 전혀 낮지 않았고 어쩌면 제가 비싸야 좋다는 공식에 너무 익숙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공식이 결국 제 시야를 좁히고 있었던 거겠죠. 클로에가 결제를 마치고 나오는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얼마 나왔어? 58,000원. 클로에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엑스레이까지 다 해서? 응. 둘 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었어요. 클로에는 한국을 오래 좋아해왔지만 이 숫자는 클로에도 놀라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람 뒤에는 클로에가 오래 믿어온 것들이 숫자로 확인된 것 같은 표정이 있었어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동거리는 어느새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클로에의 팔에 기댄 채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싼 의료가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접수하고 정확히 진단하고 재활까지 안내하고 비용은 이만큼. 그 모든 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가 빠져도 이 경험 전체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나라가 설계해 놓은 방식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처음 제가 이 병원을 낮게 봤던 이유가 뭐였는지. 골목 안쪽에 작은 건물이어서, 동네 병원처럼 평범해 보여서, 아니면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막연한 인식 때문이었는지. 그 마지막 가능성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의심하고 있던 건 이 병원이 아니라 이 나라였던 셈이니까요. 그건 꽤 불편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생각이기도 했고요. 클로에가 말했습니다. 소피, 이거 콘텐츠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클로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화는 짧게 끝났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을 때 오는 그 특유의 가벼움이었어요. 그리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방문 옆 안내판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야간 진료 가능, 오후 9시까지. 그 문장이 아침과는 전혀 다르게 읽혔습니다.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이 나라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으로.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발목은 아팠지만 걷는 걸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멈추면 생각도 멈출 것 같았거든요. 그 생각들을 좀 더 붙잡고 싶었습니다. 여행 중에 이런 감각이 올 때가 있어요. 무언가를 봤다는 느낌. 아직 이름은 붙이지 못했지만 분명히 있다는 확신.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에는 가능한 한 오래 걷는 게 저만의 방식이었어요. 걸으면서 정리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멈춰 있을 때는 잘 안 되는. 클로에는 제 보폭이 빨라진 걸 알아채고 말없이 따라왔습니다. 그게 또 고마웠습니다. 클로에가 말했습니다. 소피, 너 지금 무슨 생각해?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가 다르게 설계됐다는 생각. 클로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어떻게 다른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느낌은 분명한데 그것을 언어로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뭔가를 설명하려면 그것과 거리가 필요한데 저는 아직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클로에가 덧붙였습니다. 병원 하나로 나라 전체를 판단하는 건 좀 성급한 거 아닐까?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직 모르겠다고 한 거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판단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는 다음 날 더 선명해졌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재활 안내 종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번엔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종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서요. 누군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해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단계별로 그림을 넣었습니다. 그냥 퇴원시키는 게 아니라 나간 후를 생각한 겁니다. 그 작은 인쇄물 하나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도, 배려, 그리고 환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태도. 종이 한 장이 담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다는 게 새삼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접어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버리기 싫었거든요. 저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항상 이런 걸 찾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관광지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 화려한 도시 뒤에 있는 시스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나라의 태도와 철학. 그게 제가 여행에서 가장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나라는 겉은 화려한데 속은 거칠었고 어떤 나라는 평범해 보이는데 속이 단단했습니다. 그 차이는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났어요. 오늘처럼 오전 10시 명동 골목 안쪽의 작은 병원에서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 없이 맞이했지만 어떤 영상보다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여행할 때 늘 들고 다니는 작은 수첩이에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접수 시간, 대기 시간, 진찰 방식, 검사 흐름, 재활 안내, 비용. 숫자로 쓸 수 있는 건 숫자로, 느낌으로만 남는 건 문장으로. 클로에가 옆에서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거 영상으로 만들 거야?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근데 적어두지 않으면 잊을 것 같아서. 클로에가 웃었습니다. 소피는 항상 그렇게 말하고 결국 만들더라.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뭔가가 마음에 걸리면 반드시 카메라를 들게 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의 이 감각은 분명히 그런 종류였습니다. 수첩을 채우면서 이미 머릿속에서는 영상의 첫 장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 에피소드가 아니었어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의료는 유럽이 앞선다는 믿음, 비싸야 좋다는 공식, 평범해 보이면 수준도 평범할 거라는 편견. 그것들이 하루 만에 하나씩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발목을 다쳤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BTS 공연을 보러 왔다가 다른 걸 보고 가게 된 여행. 이게 어쩌면 이번 여행의 진짜 제목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클로에는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 명동의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가 오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장의 함성도 광화문의 야경도 아닌 병원 복도의 조용한 효율, 간호사의 안정된 손길, 영수증 위의 숫자. 그것들이 이 도시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더 가까이서 더 오래. 그리고 내일 저는 이 도시를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걷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 걸음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딘가로 이어진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목 상태는 전날보다 조금 나아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었지만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클로에가 아침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좀 걷고 싶어. 어제 적어둔 거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고. 클로에가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줄게. 대신 무리하면 안 돼.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클로에는 제가 무언가에 꽂히면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말리는 것보다 같이 가는 쪽을 선택하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런 클로에가 이번 여행에 함께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발목 때문만이 아니라 이 도시를 함께 읽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우리는 명동에서 시작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수첩에 적어둔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느꼈던 것들, 속도, 친절함, 비용, 재활 안내. 그게 이 나라의 방식인지 아니면 그 병원만의 방식인지. 그 질문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답을 찾으려면 병원 밖에서 이 나라를 더 봐야 했습니다. 다행히 서울은 걸으면서 볼 게 많은 도시였고 저는 발목이 허락하는 만큼 천천히 그 도시를 읽어가기로 했습니다. 도시를 읽는 건 항상 걸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는 걸을수록 뭔가를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클로에가 먼저 타면서 말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진짜 편해. 노선도 복잡한데 이상하게 쉬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안내판이 명확했고 영어 표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할지, 어느 방향인지 헷갈릴 틈이 없었어요. 파리 지하철도 익숙해지면 편하지만 처음 가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처음인데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해 설계된 게 아니라 처음 오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설계된 느낌이랄까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인사동 쪽으로 걸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문득 눈에 들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도블록이 정돈되어 있었고 표지판은 낮은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는 점자 블록이 있었고 신호등 소리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클로에가 말했습니다. 소피, 저것 봐. 신호등 소리가 방향마다 달라. 저는 멈춰서서 들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직진과 좌우 회전이 다른 음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부분이었지만 그 작은 부분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설계된 배려, 누군가를 위해 생각한 흔적. 병원에서 재활 안내지를 받았을 때와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서 소리를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 앞에 섰습니다. 메뉴판이 밖에 붙어 있었는데 한국어 옆에 그림이 함께 있었습니다. 클로에가 한국어로 주문하자 직원이 반색하며 응대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클로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피, 나 한국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여기는 사람을 불편하게 두지 않으려는 게 느껴져. 저는 젓가락을 들면서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불편하게 두지 않으려는 것. 그게 병원에서도 느꼈던 감각이었습니다. 클로에의 말이 어제부터 제가 찾던 언어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이 나라의 설계 방식이 바로 그거였어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불편함을 미리 없애는 것. 오후에는 약국을 들렀습니다. 재활 안내지에 나온 냉찜질 팩을 추가로 사기 위해서였는데 약사가 먼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발목 부상이라고 설명하자 냉찜질 팩뿐 아니라
압박 붕대 교체 방법과 주의사항을 짧게 설명해줬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클로에가 가게를 나오며 말했습니다. 약국도 그렇네. 그냥 팔고 끝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만 느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방식이 조금씩 더 넓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병원이 예외가 아니라 이 나라의 기본값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추가로 적었습니다. 지하철 영어 안내, 신호등 음성 구분, 약사의 설명, 메뉴판의 그림. 하나하나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이니 하나의 방향이 보였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병원에도 지하철에도 골목 식당에도 약국에도 있었습니다. 클로에가 말했습니다. 이제 영상 만들 수 있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제목도 생각났어. 그 제목이 무엇인지는 아직 클로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이 여행이 끝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직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클로에가 말했습니다. 소피, 이번 여행 어땠어? 총평 한마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BTS 보러 왔다가 다른 걸 보고 돌아가는 여행. 클로에가 웃었습니다. 그게 제목이야? 아마도. 클로에가 캐리어를 잠그며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솔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제목이었고 이 여행이 어떤 여행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공연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끝에 남은 건 공연이 아니었어요. 그게 여행의 묘한 점이기도 하죠. 계획한 것보다 계획하지 않은 것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 그리고 이번 여행은 그 법칙이 가장 선명하게 적용된 여행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 기획 메모를 열고 제목을 썼습니다. BTS 보러 한국에 왔다가 다른 걸 보고 돌아간다. 그 아래에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발목이 가르쳐준 이 나라의 진짜 얼굴. 클로에가 옆에서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 좋다. 궁금하게 만드는데.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영상이 어떤 반응을 받을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만들어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 여행에서 본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정리를 하고 나면 다음 여행의 방향도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이미 어느 정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을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광화문 공연의 열기. 공연이 끝난 후 광장 바닥에서 헛디딘 발. 병원 접수 창구의 영어 안내지. 10분도 안 된 대기 시간. 의사 선생님의 간결하고 정확한 설명. 재활 안내 종이. 58,000원의 영수증. 그리고 이틀째 걸었던 서울. 지하철 안내판, 신호등 소리, 약국의 약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발목을 다쳤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장 불편한 순간이 가장 많은 걸 보여줬으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여행 콘텐츠를 만들면서 그 나라의 진짜 얼굴은 화려한 곳에 있지 않다는 걸 배웠습니다. 광장도 야경도 유명한 음식도 아니에요. 여행자가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진짜 얼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여행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발목이 꺾인 순간부터 이 나라는 저를 불편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약국에서도 그 일관성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반복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된 것입니다. 클로에가 잠들기 전에 말했습니다. 소피, 나 다음에 한국 또 올 거야. 너도 같이 와. 저는 웃었습니다. 나는 다음엔 건강하게 올게. 클로에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어. 나 아는 곳도 많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시 오게 될 것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본 것들이 시작이었거든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이 남아 있었고 그것들이 저를 다시 부를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클로에의 안내를 따를 생각이었습니다. 3년치 한국 사랑이 담긴 안내를요. 파리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공연 영상, 광화문 야경, 병원 재활 안내지, 명동거리, 지하철 안내판. 그 장면들을 하나씩 이어붙이면서 저는 이 영상의 구조를 잡아갔습니다.
화려한 것에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 관람객이 떠난 광화문에서 시작해 병원 복도의 조용한 효율로 끝나는 이야기. 그게 이 영상이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나라를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 인상이라는 것. 영상 마지막 장면은 재활 안내지 클로즈업으로 정했습니다. 단계별로 그림이 그려진 그 종이. 누군가 외국인 환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작은 배려. 그게 이 나라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화려한 무대나 멋진 도시 경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방식. 저는 이제 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진짜 얼굴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 얼굴을 보러 저는 다시 그 나라로 갈 것입니다.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으로. 그리고 그때는 처음부터 다르게 보면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